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공기업 취업 성공을 책임지고 있는 강사 박규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공기업 취업의 최고의 황금 시대. 정말 이런 때가 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정말 좋은 기회가 여러분들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기업 취업 준비하는데 이제 갑자기 혼동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블라인드 채용, NCS 능력 중심 채용제도 이제 조금 알 것 같았는데 갑자기 블라인드 채용. 또 이따 갑자기 합동 채용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좀 혼선을 많이 느끼고 공기업 취업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고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기업 취업 준비하면서 공부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할 수 있어요. 힘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 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공기업 취업과 관련된 핵심 이슈 쫙 정리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팩트 체크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당당히 한 걸음 한 걸음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시죠. 자, 박현쌤의 공기업 취업 핵심 이슈 및 팩트 체크 들어갑니다. 아우, 깜짝이야. 제 얼굴이 난데없이 나왔어요. 쌤, 공기업 NCS 채용 프로세스를 직접 설계하고 운영했던 공기업 인사 차장, 인사 담당 차장이 중요해요. 인사 담당 차장, 이거 쉽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특히 공기업에서. 그래서, 공기업의 인사 담당 차장 출신, 그러니까 인사 담당자 출신을 찾아보시기 아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 박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이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더 정확한 정보, 콕콕콕 집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제 경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아실 거라고 믿고 그냥 지나갈게요. 사진 잘 나왔어요. 여러분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오늘 이제 강의는요, 크게 세 강으로 나누는데 핵심 이슈를 먼저 체크해 볼 거예요. 블라인드 채용, 합동 채용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를 쭉 정리해 보고, 그 다음 이제 핵심 팩트, 주로 이제 취업 전략 편에 취업 전략과 관련된 팩트들을 체크하고, 3강에서는 핵심 팩트, 자기소개서 쪽, 이 핵심 팩트들을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이슈 파악해보고, 취업 쪽의 전략과 관련돼서 살펴보고 3강에서는 자기소개서 쪽 이렇게 살펴보는 이 세 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핵심 이슈 체크 들어갑니다. 블라인드 채용. 헉, 갑자기 취업 준비해야 되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블라인드 채용. 대통령 바뀐 것까지는 좋았어요. 여러분들을 위한 정책들 많이 내고 있는데 갑자기 블라인드 채용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혼동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블라인드 채용 좀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갑자기 생긴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 생긴 거냐? 실은 2005년도 경부터 생겼어요. 여러분 처음 듣는 이야기 깜짝 놀랐죠? 2004년도에 어떤 분이 국가인권위에 제소를 했었습니다. 나이 때문에 공무원 시험 못 본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라고 인권위에 제소를 했었고, 그때 인권위에서 이런 차별 철폐해라 라고 권고사항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공무원 시험에 서류 전형 이런 게 없어졌었어요. 공기업 채용 2007년도 경부터 공기업의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이 됐었습니다. 도입이 됐었는데 이것이 추진이 되다가 흐지부지 된 거예요. 정권이 바뀌면서. 지난 9년 두 개의 정권이 지나갔죠. 이 두 개의 정권이 지나가면서 흐지부지 됐던 거예요. 그런데 2015년도경에 청년 실업난이 심각해지니 이것을 마치 무슨 대단한 거인 양 NCS 능력 중심 채용 제도를 여러분들 앞에 꺼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NCS 능력 중심 채용 제도라고 하는 게 실은 이미 2007년도에 도입됐던 블라인드 채용을 그대로 가져다가 다시 이야기한 거였었어요. 그랬는데 이것이 정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기업은 실제 NCS 능력 중심 채용 제도, 블라인드 채용 제도에 맞게 제대로 운영하는 곳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곳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문제점이었기 때문에 이제 블라인드 채용을 이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다시 블라인드 채용 다시 정확히 도입해 추진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NCS 능력 중심 채용 제도, 블라인드 채용 같습니다. 달라진 거 없어요. 단지 그럼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냐? 전에는 NCS 능력 중심 채용 제도는 제대로 도입이 안 됐다라고 하면 이번 블라인드 채용은 강하게 추진될 거라는 거예요. 이번 정부가 굉장히 정책 추진력이 강한 정부입니다. 그래서 이 블라인드 채용이 강하게 도입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블라인드 채용 결국
차별적인 요소를 채용 과정에서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없애겠다는 거냐? 무엇이 달라졌다는 거냐?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는 입사 지원서에 사진을 없애버립니다. 얼굴 가지고 평가하지 못하도록. 사진 없앴고요. 여러분들 뭐 주소만 딸랑 쓰는 거예요. 주소, 이메일, 연락처 이것만 딱 최소한의 인적 정보만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빠지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학력사항이 쫙 빠져요. 학교, 전공, 학점 안 씁니다. 쓰는 칸이 없어요. 단 무엇을 쓰느냐? 여러분들이 졸업하신 대학, 여러분의 출신 대학의 소재지가 어디인지, 왜? 지역균형인지 이전 지역인지 가점을 줘야 되니까 그것만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무엇을 쓰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받았던 교육 과정들, 교육 과목들을 쓰는 거예요. 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들었고, 직무와 관련돼서 어떤 교육 과목을 들었고, 그걸 쓰는 겁니다. 또 사회, 이제 직무교육이죠. 사회에 나와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그 교육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자, 학교 다음에 이제 대부분 썼던 게 뭐였었냐면, 어학 성적을 썼었죠. 그런데 어학 성적 안 쓰는 겁니다. 원래는 안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번에 아니던데? 맞습니다. 이게 아직 정착이 안 돼 있고, 이게 혼선이 있고, 아직 체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 부분 정리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어학 성적, 이를테면 토익이죠. 이 토익 어학 성적을 원래는 안 쓰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공기업에서 직무 능력에 어학이 필요한 곳들이 있어요. 인국공, 한국공 이런 곳들이겠죠. 또 한전 같은 경우도 우리도 뭐 두바이 원전을 짓고 있어서 어학 실력이 필요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학 실력이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은 어학 실력, 어학 성적을 기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요. 대신 이제 아예 쓰지 마, 또 기재하는 곳, 이렇게 있는 곳에 중간 지대가 형성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토익 750 이상이면 만점, 토익 650 이상이면 무조건 서류 전형 통과, 이런 곳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인 방침은 어학 성적을 쓰지 않는 겁니다. 어학 성적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어학 성적이 빠졌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쓸 게 뭐예요? 직무 관련된 스펙들을 쓰는 겁니다. 자, 직무 관련된 스펙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뭐 인턴 경험 이런 것도 있죠. 그건 이제 직무 관련된 경력과 경험 쓰는 것이 따로 있으니까 일단 제껴놓고, 자, 스펙 뭐가 있을까요? 직무 관련된 자격증들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무엇을 갖고 있는지를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IT 관련된 뭐 커말이나 이런 자격증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가 들어가 있어요. 이 한국사가 왜 아직도 안 빠지는지 모르겠지만 당분간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직무 관련된 스펙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뭐 공모전 수상했던 또 봉사활동했던 거 안 쓰는 겁니다. 그럼 뭘 쓰는 거냐? 직무 관련된 경력과 경험만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입사 지원서 상에 이런 것들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안 쓰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걸 안 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재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서류 전형이나 이런 데서 불이익을 받아왔거든요. 이를테면 학교나 전공 이런 것들 가지고 평가를 받아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스펙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차별적인 요인을 빼버리고 여러분들 순수하게 실력으로 평가를 받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건 대통령의 국정 철학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기회는 균등할 것이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게 대통령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어떻든 전공이 어떻든 토익 성적이 있건 없건 공모전에 나갔던 봉사활동 안 했건 어쨌건 그런 차별적인 그런 거 싹 빼고 무조건 실력으로 승부 봐라. 이게 바로 블라인드 채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바뀐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대비하는 거냐? 이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이 되면 여러분들이 스펙을 효율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스펙을 효율적으로.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할 기회가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토익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릴 건데, 그 토익을 예를 들면 토익 835점이 있어요. 토익 835점이 있는데 두 달 동안 더 공부해서 토익 850점, 870점 만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펙과, 그러니까 아까 기재하지 않는 스펙들 있죠. 이런 것들이 블라인드 채용이 되면 점점점 중요성이 떨어지니 그런 직무와 관련이 없는 스펙에 드리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아예 없애버리고 직무 관련된 스펙에 좀 더 시간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 거기에 좀 더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것들이 될까요? 일단 직무 관련된 자격증들 준비하셔야 되겠죠. 커말, 한국사 이런 것들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직무 관련된 경력과 경험을 최대한 쌓고 직무 관련된 교육 과정들을 최대한 받아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대비를 하셔야죠.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 되면요,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이 있어요. 이따가 좀 쭉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러니까 필기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거예요. 이걸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류 전형을 쉽게 하고 가는 곳들이, 그러니까 무조건 원서 내면 무조건 시험 보게 해주는 곳들이 생길 거고요. 토익 700 이상이면 뭐 만점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쉽게 서류 전형을 형식화하거나 무력화하는 곳들이 생길 거고, 반대로 서류 전형을 더 꼼꼼하게 볼 곳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류 전형에서 나눕니다. 하지만 필기에서 만날 거예요. 필기는 필기시험 볼 기회가 늘어나겠죠. 필기시험 볼 기회가 늘어나면 내가 합격 가능성이 더 좋아질까요? 그렇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합격 컷이 올라갈 거예요. 왜? 시험 보는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몰려오니까. 합격 컷은 어려워질 거예요. 합격 컷은 올라갈 거예요. 또 면접은 어떻게 될까요? 자, 영어 성적 안 썼으니까 내가 불안하니까 영어 면접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은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직무와 관련 없는 스펙에 준비하는 시간은 최소화하고 직무 관련된 스펙을 더 빨리 완벽하게 좀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필기 준비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면접에 잘 대비하시면 됩니다. 블라인드 채용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정리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오해와 진실. 블라인드 채용에서는 스펙 필요 없다. 앞서 말씀드렸죠. 아닙니다. 직무 관련된 스펙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커말 1급 없으면 여러분들 주로 순식간에 8,000명 주로 확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 관련된 스펙은 더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직무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스펙, 그게 이제 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중간지대 말씀드렸죠? 토익 750 이상이면 무조건 통과, 750이면 만점, 이런 것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익이나 어학, 봉사활동, 뭐 공모전 이런 데 드리는 이런 스펙을 준비하는 시간은 줄이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슬기롭게 하셔야 돼요. 하지만 블라인드 채용에서도 역시 직무 관련된 스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가장 먼저 직무 관련된 경력과 경험이죠. 그래서 이게 인턴이 되는 거예요. 청년 인턴, 체험형 인턴. 이 인턴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고, 직무 관련된 이공되면 당연히 자격증 빨리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문계 역시 마찬가지로 컴퓨터 활용 능력, 이런 자격증 준비하시는 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 왜 이거 계속 가점을 주거든요. 이것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블라인드 채용에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펙 필요합니다. 어떤 스펙 필요하고, 그러니까 중요도가 떨어지는 스펙은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블라인드 채용으로 스펙보다 자소서가 더 중요해졌다. 앞서 말씀드렸죠.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서류 전형을 무력화하는 거예요. 쉽게 가는 겁니다. 원서만 내면 공무원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원서만 내면 시험 볼 수 있게 해줘요. 그러면 자기소개서는 볼 일이 없는 거죠. 서류 전형에서. 그런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런 곳은 나중에 면접이 더 까다로워지는 거예요. 면접이 까다로워지면 면접에서 자기소개서를 계속 보고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서류 전형을 더 꼼꼼하게 하는 곳들이 있어요. 왜? 스펙을 모르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서류 전형을 더 꼼꼼하게 볼 건데, 이런 곳들은 주로 이제 작은 곳들, 중간 이하 규모의 이런 공기업들, 그러니까 그렇게 대규모로 채용하지 않는 공기업들은 서류 전형을 더 꼼꼼하게 볼 겁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토익 성적이나 뭔가 학교나 전공 이런 걸로 어필했던 분이라고 하면 지금은 그걸로 어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어필해야 돼요? 결국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어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에는 언뜻 자기소개서가 덜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면접에 가서 또 이것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되고요. 두 번째, 서류 전형을 더 꼼꼼하게 하는 곳들을 쓰실 때는 자기소개서 이제 더 중요해진 거예요. 더욱더. 그래서 자기소개서가 그런 중요성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잘 쓰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자기소개서 쓰는 거 어렵게 생각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이 계시면 쌤이 그 공기업 NC에서 자기소개서 작성법 인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방향 잡기가 훨씬 더 쉬워질 거예요. 특히 뭐 스카기법 해서 자기소개서 쉽고 빠르게 쓰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꼭 참고 한번 해보십시오. 자, 브랜드 채용에 대한 오해.
블라인드 채용에서는 자소서 면접은 NCS 필기보다 덜 중요하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죠. 제가 서류 전형이 그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필기가 더 중요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좀 어찌 보면 좀 질문 자체가 조금 약간 앞뒤에 안 맞는 건데, 자, 필기를 아무리 잘 통과하면 뭐예요? 면접 통과 못하면 시험 못 하는데 결국 면접은 계속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소개서 앞서 말씀드렸죠. 서류 전형을 꼼꼼하게 하는 곳에 자기소개서 잘못 쓰면 필기시험 볼 기회가 없는데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서 서류 전형을 대충 하는 곳이라고 해도 역시 자기소개서 면접 때 가서 또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이걸 굳이 어떤 경중을 따질 필요는 없어요. 경중을 따질 필요 없고 여러분들의 단계에서 하나씩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스펙이 준비가 돼 있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들 스펙부터 먼저 준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스펙 준비가 다 끝나고 나면 자기소개서 스토리 만들고 자기소개서 쓰시면서 그 다음 이제 필기 공부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소서, 면접, NCS, 필기 다 똑같아요. 다 같이 중요한 겁니다. 다 산이에요. 이 산, 이 벽을 넘지 못하면 여러분 취업 성공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혹시 뭐 필기가 더 중요하나, 필기 시험 볼 기회가 더 많아지니까 더 열심히 하시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국 자소서 면접 역시 또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합동 채용 나왔어요. 아니, 블라인드 채용인데 갑자기 또 합동 채용이 나온 거예요. 이 합동 채용이란 건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합동 채용이라고 하는 것은 지원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공기업이 중앙 공기업만 해도 332개의 공기업 있죠. 이 중앙 공기업들, 이런 공기업들이 시험 날짜를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은 날 전형을 하는 겁니다. 물론 뭐 서류나 면접이나 이런 날짜는 각각 달라질 수 있지만 필기 시험을 같은 날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런데 왜 필기 시험을 왜 같게 하려고 하는 거냐? 도대체 이유가 뭐냐? 내가 시험 난 지금 한 10개 정도 다 쓰고 싶은데 왜 10개의 공기업이 한날 1시에 시험을 보게 해서 내가 하나밖에 못 쓰게 만드는 거냐? 이런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합동 채용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제도인 거예요. 이 합동 채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2007년도경에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되면서 합동 채용도 이미 그 당시에 도입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것이 다시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이게 우리를 위한 제도냐? 왜 이게 취업준비생을 생각하는 제도냐? 왜 그렇냐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장 먼저 공기업에 결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100명을 뽑았습니다. 100명 채용을 했어요. 그리고 연수원에 딱 들어갔습니다. 100명이 다 참여했겠죠. 그런데 그 중에 3명, 4명이 연수 받던 중에 나가버립니다. 다른 공기업에 합격했다고 나가버려요. 한 번 공기업에 합격하기 시작하면요, 다른 공기업에도 쉽게 합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 100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4명, 5명이 나가버렸어, 중간에. 그러면 5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기업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학생들은 밖에 쌓여 있습니다. 간절하게 우리 회사에 오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 5명 자리를 내가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5명을 뽑겠다고 또 채용을 진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아예 연수에 안 들어왔다라고 하면 예비 후보자를 줘서 데려오겠죠. 5명 빨리 연락해서 겨울 양복이라도 입고 빨리 와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오게 할 거예요. 하지만 연수 시작되고 나면 이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끝나버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짜투리 결혼들이 공기업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전체 공기업들을 합하면요, 제가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에요. 그런데 못돼도 700~800명 충분히 나와요. 700~800명 더 뽑을 수 있는데도 이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못 뽑는 거예요. 1년 후에나 뽑는 거예요. 내년 상반기에나 뽑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합동으로 채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합동을 채용하게 되면요, 인재, 좋은 자원들을 골고루 데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채용을 먼저 하는 곳이 우수한 직원들을 먼저 뽑아 가버리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채용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우수한 자원을 뺏기는 거예요. 게다가 또 여러분들 또 어떻습니까? 합격하는 친구들이 늘 합격해요. 필기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온 친구들은요, 한 번 시험 보면 다 합격합니다. 그러니 이 학생은 여기 합격하고 저기 합격하고 저기 합격하고 계속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합격 커트라인 뒤에 있던 문이 앞에서 닫힌 거예요. 그러니까 합격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 볼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은 막상 가서 면접 보러 가서 면접에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회 자체가 없는 거예요. 난 면접이라도 한번 보고 싶은데 나도 공부 열심히 했는데 그 조금 정말 0.1점 때문에 내가 떨어졌는데 난 면접이라도 한번 보고 싶은데 면접 볼 기회조차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걸 균등하게 나누어서 같은 날 시험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면접 볼 기회, 필기시험에 합격할 기회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위권만 아니라고 하면 이 블라인드 채용, 이 합동 채용은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합격할 가능성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공기업에서 이 채용을 진행하는데 시간과 돈, 인력이 필요하죠. 이것들을 절감할 수 있어요. 같이 하면. 이 합동 채용이 결국 여러분들을 위한 제도이고요. 이게 블라인드 채용하고 또 이어져요. 왜 어떻게 이어지는 거냐?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10개의 공기업이 다음 주 일요일 날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내가 원서를 써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 10개의 공기업에 다 원서를 쓰면 합동 채용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합동 채용이 제대로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무조건 필기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필기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 전형에서 떨어질지도 몰라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10개를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합동 채용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피곤할 대로 다 피곤해가지고. 또 막상 보면 이제 시험 보러 시험장 이제 필기시험 합격자 이제 서류 전형 통과자들이 시험을 보러 올 거니까 일단 5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학교를 빌렸는데 막상 이 학생들이 다른 곳에 시험 보러 가면 절반이 비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합동 채용이 제대로 진행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합동 채용이 제대로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원서를 내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야 시험을 보고 그걸로 어느 정도 합격자가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서류를 그 다음에 검증하는 거예요. 서류 전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과한 사람이 면접을 보러 가는 스타일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바로 합동 채용이에요. 합동 채용 방식.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자, 무엇이 달라졌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뭐 각각 공기업마다 채용 프로세스나 이런 부분들이 다르니까 아까 무조건 시험을 보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고사장을 한 곳에 모은다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는 잘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없어요. 물론 일정이나 이런 것들은 다 나오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합동 채용이 오히려 나한테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대비하느냐? 결국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합동 채용을 하게 되면 단점으로 나타나는 게 눈치 싸움이 극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감일 전에 어디가 경쟁률이 접수 번호가 몇 번까지 나왔다더라 이런 걸 가지고 따져요. 이제 학생들이 막 단톡방, 오픈 카톡방 이제 난리 날 거예요. 여기는 뭐 접수 번호가 몇 번이었어요. 뭐 어쩌고저쩌고. 거기는 지원자가 별로 없네요. 거기를 지원해야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눈치 경쟁이 심해질 거예요. 피곤해질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휘둘리지 마시고 내가 가고 싶은 공기업 딱 하나를 잡는 거예요. 소신껏. 왜? 시험 기회는 줄어드니까. 딱 하나 먼저 목표를 설정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그쪽에 필기시험 어떤 출제 경향 이런 거에 맞춰서 미리 좀 준비해 주세요. 이미 일정표가 나왔죠. 일정표가 나오고 어느 정도 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쪽을 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가시는 거고요. 앞서 눈치 싸움 말씀드렸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산자부 산하의 공기업들이 쭉 같은 날 시험을 본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눈치 싸움도 심해지지만 그냥 묻지마식으로 무조건 큰데 좋은 데를 선택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월급 많이 준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오히려 내 적성과 내가 잘 일할 수 있는 곳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소신 지원한다고 그러죠. 소신 지원하는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소신 지원할 것을 딱 미리 정하시고요. 거기에 맞춰서 필기시험 준비 더 열심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특별히 대비할 방법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다시 경향이 바뀌면서 그런 부분들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슬기롭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셨죠?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1강 이제 공기업 최근 채용 이슈를 쭉 살펴봤고요. 2강에서는 이제 공기업 취업 전략, 여러분들이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왜 문제라고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갈팡질팡하니까 힘든 거예요. 갈팡질팡. 그래서 그 두 번째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갈팡질팡하지 않고 취업 전략 제대로 세워서 가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핵심 팩트들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